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1925년부터 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을 다루는 알려지지 않는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발제자는 이재권 노동자연대 활동가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다룬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책의 번역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그 힘찬 박수로 발제자의 그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권입니다. 오늘 중국 노동자 혁명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들어오실 때 그 연표랑 그 지도를 좀 나눠드렸으니까요. 뭐 좀 생소한 역사인 만큼 좀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좀 더 돕고자 그것을 좀 나눠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알려지지가 않은 역사인데요. 흔히 이제 그 당시의 중국 상황을 두고 1차 국공합작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라는 것인데 뭐 공동으로 협력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나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그 장제스가 북벌을 통해서 군벌들을 타도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세 번째로는 국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시에 이제 국민당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일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하죠. 이 당시가 그러니까 1925년부터니까요. 그러니까 1911년에 신해혁명이 있었고 1949년에 이제 지금의 중국을 만든 그 민족해방혁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당시 중국 같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뭐 1917년 러시아와 비교를 좀 해보자면 당시 러시아도 후진적 자본주의 국가였던 것은 맞는데 제정 러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제국의 일종이었는데 이제 당시의 중국은 오히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그런 상황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역사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뭐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굉장한 왜곡으로 가르쳤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학교에서는 이 1차 국공합작을 두고 좀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보니까 약간 좀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이 있고 뭐 엄청난 왜곡이 있진 않지만 당시의 사태 자체를 노동자 혁명으로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시면은 현재 그 이제 교육제도 속에서 국공합작이 어떻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요 정도가 1차 국공합작까지 영상인데요. 아무튼 요 정도로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중국을 둘러싼 상황을 뭐 보면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는 지금 이 송환법을 둘러싸고 이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이 1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중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 본토에서는 그 자스커지라고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독립노조를 만들려는 투쟁을 벌였고 거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고 또 거기에 이제 맞서 그 연대를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큰 탄압을 좀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명이 여전히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인데요. 이런 그 오늘날의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여러 물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또는 이 미국 중심의 이 패권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중미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것을 보면서 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인접국 중국에서 어떤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건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쩌다가 이런 제국주의 국가가 됐는가 이런 질문도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제는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런데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 혁명을 짚어보면서
당시 이제 러시아 혁명을 필두로 해서 서유럽의 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동양의 이 발달되지 못한 맹아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 진정한 사회주의적 전망이 힐끗 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서구 중심의 사상이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배한 노동자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아보면서 그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중국 상황은 이 소련 관료의 부상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당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국의 침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봉건제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1840년부터 1,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이 그 무역 개방을 강요한 그런 일이었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아편 단속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무력으로 이제 침탈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아편 전쟁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851년에는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것도 벌어지고, 그리고 1899년에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이런저런 운동들이 좀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민중들의 상태를 보면 이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청나라의 부채를 갚아라 이런 압력을 가하면서 IMF 시기였던 건데, 이제 청이 그 재정난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에 대응을 못하고 이러면서 농민들 1,500만 명이 수해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을 포함한 민중들은 그 지주와 그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의 초착취로 고통을 받았고, 이 서구 열강들과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 침략으로 1945년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참한 그 민중들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린 친구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중국 현실을 보여주는 좀 단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해혁명으로 넘어가면 이게 1911년에 있었던 일인데, 청나라가 이제 중화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순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국 동맹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중화민국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1912년에는 이제 난징 정부라는, 그 한국말로 하면 남경인데요. 저 밑에 지방 그 정부가 수립이 되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순원이었고, 그 당시 이제 청나라 하면 이제 떠오르는 풍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좀 작지만 이게 변발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족입니다. 그 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중화민국이 이제 건립이 됐고, 그리고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사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있었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도 이제 조선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운동들의 영향을 받은 반제국주의 운동이자 반봉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자보를 읽고 있는 그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행진을 벌이고 있는 당시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天安門 광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1차 대전 후였는데, 중국이 연합국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르사유 조약 그 결과에서 산둥반도 내에 있는 열강들의 이권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자 이제 분노한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뛰쳐나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의 그 일본 식민 침탈 항의 시위였다,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운동을 처음에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베이징 대학교 교수였던 그 천두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좀 이따도 잘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단지 시위만 벌어졌던 건 아니었고, 그 상하이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약 4만 명 가량이 파업을 벌이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920년대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노동계급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중국 연안 공업 지역에,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제 요 지방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소수였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각선된 노동계급이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친 건 1차 대전이었는데요.
중국 자체가 이제 전쟁터였고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이제 증대하고 이 교전국들이 뭐 무기 같은 그런 수요가 엄청 증대하면서 당연히 공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 계급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청나라 말에도 이미 그 청정부가 국영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 따라서 이제 노동 계급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 계급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자본가도 있었을 거고요. 이게 당시에 그 아주 부패한 자본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당시 뭐 사무직 뭐 같은 뭐 하여튼 노동 계급 사진이고요. 아동 노동도 심지어는 벌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철도 노동자들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국인 소유 기업에 소속된 그 대공장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1927년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당시 노동계급의 숫자는 한 250명 가량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같은 그 대공업 지역에서는 1000명 이상의 그 작업장, 아주 대형 공장들이 50여 곳이 넘게 있었다라고 하고 이를 두고 이제 한 학자는 1905년 혁명이 일어났던 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노동계급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탄압에 앞장섰던 국민당의 장교들도 이 노동자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당시 중국은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국주의가 분할한 반식민지였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분할한 반식민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이런 조계지라고 하는 이외의 지역은 경쟁하는 군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벌이라는 건 이 지방에 있는 뭐 군사 장관 같은 사람인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병들을 사적으로 조직해서 갖고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군웅할거 뭐 이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창당되고 국민당이 재정비되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1921년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나왔었죠. 이 천두슈라고 하는 이 베이징 대학교 교수였던 이 사람과 그리고 뭐 몇 명 더 있는데 뭐 리다자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의 창당을 주도를 합니다. 당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했던 그 초기 중국 공산당은 이 트로츠키와 레닌의 연속혁명론을 영향을 받은 그래서 중국 혁명을 세계혁명의 일부로 본 국제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올라가던 그런 반제국주의적 정서 그리고 노동계급이 그 투쟁하는 그런 어떤 투쟁성이 고조되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공산당도 창당이 되고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식인들로만 이루어진 작은 정당에서 이 노동운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동운동의 지도부로 되는 그 과정을 초반부터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홍콩인데요. 지금 뭐 홍콩에서도 지금 노동자들이 막 파업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21년부터 22년까지 그 중국 공산당원들이 홍콩의 선원 파업들을 주도하면서 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당시 그 선원들의 파업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홍콩의 노동운동의 일종의 뿌리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파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당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922년부터 이 당시에는 이제 순원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신혁명 때 나온 그 사람이 주도하던 이 국민당은 재정비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국민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시 국민당은 명백히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 군벌들 그리고 지식인들, 중간 계급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정형의 아주 느슨한 집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이제 재정비에 나선 것이고 이 1923년에 이 국민당 지도부는 소련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됩니다. 소련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은 이오페라는 사람인데요. 이따가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24년에 그래서 소련은 이 국민당의 당시 거점이었던 광둥 지역, 그 남부 지역, 홍콩 지역 이 지역에 이제 정치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황푸군관학교 사진인데요. 이 황푸군관학교라는 이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준 게 바로 소련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효율적인 군대를 거느린 중앙 집권적 정당으로 이때부터 발돋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공산당이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장제스고요. 장제스의 부인인 쑥메이링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 사람은 미하일 보로딘이라는 소련의 대표였는데요. 이 실제로 순원이 장제스를 당시에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소련으로 보내서 당시 소련 군대 그 적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방법, 소비에트의 체계 이런 것들을 배워오게 하고 실제로 보냅니다. 그리고 장제스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자마자 여기 사진에 있는 미하일 보로딘이라는 이 소련의 고문 대표 이 사람이 장제스를 이제 자신의 총아처럼 아끼게 되기 시작을 하고 장제스 자체가 이제 아까도 나온 황푸 공관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1926년 3월에 장제스가 공산당원들을 상대로 첫 쿠데타를 벌이게 되는데 이 쿠데타 직전에 이 국민당이 이 코민테른의 제휴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제스는 심지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명예회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쿠데타를 벌이기 직전에. 여기에서 이제 소련에서는 정치국에서 트로츠키만 반대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공합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입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22년인데요. 이 말부터 이 아까도 나온 제가 설명한 이오페라는 사람 그리고 마링이라는 사람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코민테른 대표가 마링이었고요. 네덜란드 공산주의자였고요. 소련의 대표가 이오페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 공산당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당 자체도 사실 반제국주의적 정서 속에서 성장은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느슨한 정당이었고요. 하지만 공산당보다는 세력이 좀 더 컸고 그리고 남부 지역쯤에서 이제 노동자들 속에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죠. 뭐 그럼에도 뭐 노동자들의 기반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르주아지의 대표들이 지도하는 게 바로 국민당이었던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공산당 내에서는 아까도 나온 그 천두슈라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장궈타오라는 사람 그리고 일부 평당원들이 이 입당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민테른이 결국 규율을 들먹이면서 관철을 시켰고요. 그리고 1923년 6월에 공산당 3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 1924년 1월에는 공식적으로 입당을 합니다.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입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소련 뭐 정치국에서 트로츠키는 그 뭐 이 입당에 대해서 혼자 반대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찬성을 한 듯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기반을 활용하고 이 느슨한 어떤 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트로츠키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후에 공산당은 그 사실상 국민당에게 매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립성을 거의 포기를 한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의 좌파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 1920년대 초에 그 코민테른 2차 대회 때 그 민족 식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당시에 레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해방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단서로서 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독립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뭐 맹아적 단계여도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길대로 중국 공산당을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당시 국민당 내 지도자들의 사진이고요. 본격적으로 노동장맹의 시작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925년 초에 이르면 중국 전역에서 파업이 발발을 합니다. 이 당시 중국의 대공장들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직간접적 소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체는 파업 자체가 반자본주의 운동이자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거대한 총파업들이 벌어지면서 이 공산당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당시 이제 중국에서 25년 초에 벌어졌던 대규모 파업과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초창기에 그 5천 명이 채 안 되는 규모에서 1년 사이에 3만 명으로 당원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당에 입당을 해서 아주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25년 초가 지나서 이제 5월 30일이 되면 흔히 이제 530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상하이 조차지에서 일본 경찰이 시위대한테 발포를 해갖고 파업 노동자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그 중국의 노동계급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영국 경찰이 그것에 연대하던 학생들을 12명 사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당시 그 학생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이 본격적으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이 노동자들의 투쟁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총파업이 벌어지게 되는데 약 4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지 상하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남부 지역, 즉 광둥, 홍콩, 그 북부의 그 베이징 이런 등지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당시 이제 광저우에 노동자들이 연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배척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단지 외국인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중국인 기업가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운동으로도 발전을 합니다. 이 공산당이 주도한 이 파업들이 광둥, 홍콩 지역에서만 1년 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25만 명가량이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홍콩 노동운동의 뿌리가 이제 여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공산당이 주도를 했고 이 중국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광둥 사진인데요. 꽤 발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적인 어쨌든 경제 투쟁에서 시작된 운동이 경찰과 외국 군인의 탄압으로 정치 투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이후에 2년간 즉 1927년 초까지 대중적 반란이 중국에서 거듭되게 됩니다. 공산당의 영향력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공산당이 주도한 또 파업위원회들이 건설이 되는데, 이 파업위원회가 하나의 권력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이중 권력 상황을 몇 번 낳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국민당이 공산당을 좀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고, 농민들의 반란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군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권들이 뿌리째 흔들렸고, 이 국민당은 공산당의 이런 도움으로 반란에 편승해서 전국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힘을 얻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혁명적인 언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결국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광둥 지역, 사진에 있는 광둥 지역에서도 광저우 노동자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건설이 됩니다. 이 이중 권력이 또 맹하였고 준평이었다, 준소비에트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광둥성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업 노동자 순찰대가 영국 상품 반입 이런 거 막으려고 자기들끼리 수화물 검사도 하고, 그 파업 노동자들이 재판도 열어서 이 영국 배척 운동 같은 거 방해하는 사람 스스로 처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광둥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투쟁의 고조 속에서 장제스가 위기를 느끼고 첫 쿠데타를 감행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민테른에서 국민당이 인정을 받은 직후에 1926년 3월 20일에 이 장제스가 그 공산당에 맞서서 첫 쿠데타를 감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흔히 중산암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산암인데요. 그리고 이제 수던이 타고 있는 이 중산암인데, 이제 배입니다, 배. 이 중산암이라는 게 이제 황푸라고 하는 그 황푸 군관학교 할 때도 나왔는데요. 그 항구에 입항할 때 공산당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장제스가 공산당 지도자들, 그 함장, 그리고 파업위원회 지도자들을 한 50여 명가량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산당은 소련의 압력 때문에 그냥 이 쿠데타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북벌 사진인데요. 7월부터 1926년 7월부터는 이때부터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된 장제스가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중국을 통일시키겠다면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농민의 반란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그들이 사실상 지역의 군벌들을 분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국민당과의 동맹에 충실하게 이행하던 그 공산당은 이 노동자와 농민의 반란이 더 과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헤럴드 아이작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마르크스주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국민당 군대는 민중이 자발적 봉기를 일으키면 이미 그래서 확보한 지역에 진주하기만 하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북벌을 가능하게 했던 건 노동자 농민들의 반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제스는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막으려고 8월쯤부터는 이제 노동자들의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고 소요 행위 같은 것들을 전부 불법화 시킵니다. 이게 아까 북벌 사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산당 지도자 서기장이었던 그 천두슈라는 이 사람은 쿠데타가 벌어진 직후에 이 코민테른한테 요구를 합니다. 공산당이 국민당에서 탈당하게 해줄 것을 바란다,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당시 이제 지노비에프와 뭐 이후에는 스탈린과 부하린이 지배를 하는데 이 코민테른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국제 공산당, 즉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의 지부였던 것이었는데요. 이 코민테른은 민주주의 독재라는 태제를 부활시켜서 중국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다, 즉 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이는 거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1905년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의 그 러시아 상황에 대한 정식화와 좀 비슷한 것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이 레닌의 외피를 입고 정당화를 하려고 했지만 레닌은 당시 러시아의 그 부르주아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짜르에 반대하는 이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무조건 거부했고 오직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그리고 부르주아지와의 불가피한 충돌 속에서만 이 부르주아 혁명조차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중국 혁명을 바라보는 코민테른 지도자들은 오히려 혁명적이라고 포장한 그 부르주아지에 이 혁명을 내맡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동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요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당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에도 천두슈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코민테른에 탈당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국민당 밖에서 아니라 밖에서 양당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아까도 나온 그 소련의 대표 보로딘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공산당이 더 순종해야 된다. 쿨리라고 나오는데 하층 육체 노동자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노릇을 하면서 국민당이 봉사해라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절정으로 다가가는데요. 상하이 지역에서 무장봉기가 벌어지고 혁명이 본격화되는 일입니다. 1927년 초에 이제 국민당이 북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노조들은 국민당을 맞이하려고 무장봉기를 일으키고요. 무장봉기를 이제 지켜본 국민당은 오히려 갑자기 진군을 미루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이에 막 군벌들이 다시 막 노동자들이 쳐갖고 노동자들을 학살하기도 했지만 결국 군벌들은 패배를 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상하이의 번화가의 사진이고요. 당시 상하이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상업 도시였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무장봉기에 나선 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27년 3월이 되면은 이제 마침내 장제스 군대가 이제 상하이에 도착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미 노동자들이 시민군을 이뤄서 상하이를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75만 명 가량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었고, 이 총파업은 혁명으로 발전을 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상하이 총파업의 사진이고요. 이제 거의 전국적 수준의 혁명으로 다다르게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국민당은 시민군에게 무기를 넘겨라, 그리고 일터로 복귀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혁명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1927년 3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제스가 상하이에 입성하기 직전에 천두슈는 또다시 국민당에서 나오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코민테른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스탈린과 부하린이 지도를 하고 있던 코민테른은 국공합작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공산당은 국민당을 지지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장제스의 쿠데타에 대비를 못하게 되는데, 이제 국민당은 여전히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4계급의 연합정당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4계급이라고 하면 노동자들, 뭐 농민들, 뭐 지식인, 뭐 자본가, 뭐 민족자본가, 뭐 소자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국민당이 진보적 민족주의 정당이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국민당에 남아있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국민당이 전혀 농민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이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스탈린과 부하린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일국 사회주의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 장제스의 이 상황에 대한 이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4월 12일에 무자비한 대학살을 벌이고 혁명을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에 좀 사진들이 있는데 이 4월 12일부터 상하이 그 남부의 광둥 지역 이런 데 사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제 대학살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동남부 전역의 이 노동자 운동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안타까운 건 스탈린과 공산당이 스스로 혁명의 지도자라고 추앙했던 그 장제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학살을 조직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고요. 공산당은 국민당에 매여서 손발이 완전히 묶여서 노동자 운동을 그냥 장제스한테 갖다 바친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스스로 노동자 조직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끌려가는 이제 공산당원들의 사진입니다. 사진들이 꽤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끌려가는 공산당원의 모습이고요. 네, 이것도 다 끌려가는 당시에 공산당원들이고 즉결 처형당하는 끔찍한 사진도 있고요. 여성 당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뭐 그런 장면도 보이고, 뭐 막 시체가 이렇게 막 무더기로 쌓여 있죠. 이게 상하이 대학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공산당원들이 처음에 3만 명으로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거의 6만 명 가량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이 공산당원들이 줍니다. 그래서 1만 명 가량으로 뭐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줄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1925년에 이중 권력 상황, 그리고 25년부터 몇 번 있었던, 그리고 1926년에 그 3월 20일 쿠데타, 이때부터는 사실 이 국공합작은 거의 의미 없는 실패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보면 이제 독립적인 이런 혁명적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혁명을 무자비하게 유혈낭자하게 진압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얼마나 있죠? 뭐 약간 토론거리가 있는데요. 이 국민당 입당 전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게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그 국민당은 그 식민지 열강과 연계된 그 군벌, 뭐 제국주의 세력, 이런 반동 세력들에 맞서서 민족 해방을 벌이는 뭐 그런 정당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국민당에 들어간 것 자체가 뭐 문제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잘못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제 전술적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도 진짜 문제는 코민테른에서 내려온 아까 같은 그런 다양한 지침들이었었던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 중국 공산당은 이 독립적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주간지 같은 거는 발행을 했었어요. 향도라고 하는, 뭐 이렇게 집회 때 행진 뭐 하면 뭐 향도 있는데요. 그 이름입니다. 그 향도라고 하는 게 주간지인데, 이 주간지도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거의 일간지가 필요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었는데 일간지조차 사실 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른바 진보적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자제시켜라, 이런 지침이 이제 문제였던 것인데요. 결국에 이제 공산당원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 학살을 피해서 또 일부는 도시를 떠나야 했고, 그 결과 이제 공산당은 노동계급과 최종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이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하고 한 것, 즉 이 농촌 기반의 새로운 전략이 수립된 것도 바로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산당이 당시에 국민당이 입당을 했어야 되냐 말았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순전히 전술적인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탈당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1925년에 이중 권력 상황들, 26년에 쿠데타, 뭐 이때는 좀 탈당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슨 탈당 자체가 그러면 이제 바로 혁명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따라서 국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는 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러시아도 사실 보면 이 혁명이라는 게 그냥 뭐 10월에 뭐 잠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1905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7년 이제 말에
이르는 그런 한 12년, 13년간의 그 꽤 장기간의 과정이었던 것인데,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과 코민테른이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이제 내리면서 이제 중국 혁명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여기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당시의 코민테른 상황을 보면 그 1923년에 러시아 혁명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그 독일 혁명이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일국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스탈린이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25년 3월쯤에는 이 본격적으로 코민테른이 완전한 그 우경적 그런 기회주의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영국 노총이나 노동당의 이 삼인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소련과 코민테른이 노력을 하고, 비슷하게 이제 중국에서는 국민당 같은 민족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코민테른의 이런 지침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혁명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습니다. 뭐 트로츠키 얘기도 간간히 제가 했었는데요. 연속혁명을 주창했던 이 트로츠키가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도 사실 궁금할 수가 있는데, 트로츠키는 뭐 약간 늦긴 했는데요. 이 중국 혁명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내고 투쟁을 벌이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근데 중국 혁명을 방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스탈린과 부하린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숨겼어요. 일부러 막 코민테른은 보고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트로츠키한테는 정보력이 좀 없었고, 그런 식으로 막 차단을 하면서 도대체 중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두슈가 탈당을 요구했다는데 그건 트로츠키는 전혀 사실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1927년 그 4월 12일 대학살 직전에 트로츠키는 그 볼셰비키의 신문인 프라우다에 한 글을 기고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이제 장제스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이런 반혁명 쿠데타에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한 글이었는데, 실제로 이 신문 자체가 발행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접을 텐데요. 그래서 상하이 쿠데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노동계급과 최종적으로 단절됐나, 이런 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 1927년에 괴멸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하이와 광둥 지역을 제외하고는 꽤 혁명이 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민당에는 그 좌파라고 알려진 왕징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륙의 우한이라는 지역에 정부를 세워서 이 상하이 대학살 이후에 장제스와 단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학살 이후에 스탈린은 왕징웨이의 좌파 우한 정부에 들어가라, 또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에. 이 사람들이 혁명적인 국민당을 대표하고, 그래서 공산당의 임무는 국민당을, 이 좌파 우한 정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산당원 2명이 이 우한 정부에 들어가 갖고 농업부 장관도 맡고 노동부 장관도 맡아요. 근데 이제 취임 바로 다음 날 반혁명이 시작이 되죠. 공산당은 그 여러 이제 쿠데타와 뭐 이런 것 속에서 결국 퇴각 전보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노조를 그냥 설득해 갖고 무기 그냥 정부에 넘겨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왕징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한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왕징웨이 하면 우리나라 이완용처럼 대표적인 친일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제스와 처음에 단절했던 왕징웨이가 나중에는 다시 장제스랑 힘을 합치고 노동계급의 노동계급의 투쟁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나치랑도 협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본 그 식민 그 괴뢰 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나치 그 깃발 앞에서 술 먹고 있는 그 왕징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뭐 광둥꼬민, 추수봉기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말이 뭐 봉기, 꼬민이지 실제로는 사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스탈린은 중국 노동자혁명이 실패를 하면서 이 실패를 덮으려고 갑자기 중국의 새로운 혁명의 시기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코민텔은 역사를 보면 1928년부터 제3기라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막 이런 초좌파적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예행 연습을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폭동 명령을 내리고 이건 아주 그냥 쉽게 무너지는 그냥 자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남은 역량이 거의 전멸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둥 꼬민까지 해서 이때 이제 상하이 대학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고 이 꼬민의 이 꼬민이라고 하는 이 봉기에 참가한 부대 중에 하나가 또 마오쩌둥이 이끈 나중에 등장하는 그 부대였습니다. 사진 보면 굉장히 미화해서 그려놨는데요. 이게 당시 이제 봉기의 한 부대를 이끌고 참여한 마오쩌둥이고 결국 이 중국 이 노동자 혁명의 패배는 전 세계에 아주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많은 곳에서 격변들이 벌어지는데 1923년 독일 혁명이 벌어졌다가 패배를 하고 그리고 1926년에는 영국 총파업이 벌어졌다가 패배를 하는데 그 20년대의 격변들의 마지막이 안타깝게도 패배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수백만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제 국제혁명은 끝났다. 일국 사회주의만이 답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였습니다. 아까도 나온 그 광둥 꼬민이라는 그런 사건이 최종적으로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연결고리를 영원히 파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노동계급의 수동성 같은 것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당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동의 이 3년 4년간의 역사를 짧게 다뤄봤는데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